상대성 이론과 천체 물리학에 관해서는 현존하는 최고의 물리학자로 불리는 킵손 박사는 1974년 12월 10일 천재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 박사와 어떤 내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1964년에 발견된 쌍성계로 지구에서 약 7200광년 거리에 100조짜리 X1이 블랙홀인가 아닌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내기의 결과 이 천체는 1990년 인류가 발견한 최초의 블랙홀이자 우리 은하의 중심에 위치한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블랙홀 중 하나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블랙홀의 실체가 밝혀진 후 1년 정도 지나자 그들은 다시 또 내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그들은 블랙홀 내부에만 존재해야 할 특이점이 블랙홀 밖으로 드러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1997년 스티븐 호킹은 그동안의 연구로 우리 우주의 일부 공간에서는 노출된 특이점도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블랙홀의 특이점을 연구하던 그들은 또다시 내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내기를 하던 호킹과 킵손이 한편이 되어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간 물질과 정보는 완전히 소실되는가에 대해 존 프레스킬과 내기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2004년 스티븐 호킹은 자신의 호킹 복사 이론을 수정하여 블랙홀은 정보를 파괴하지 않고 방출한다며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3번에 걸친 그들의 내기와 함께 밝혀진 내용은 첫 번째, 블랙홀은 실제 존재하며 두 번째, 그 천체의 중심에는 특이점이 있는데 어떤 조건에서는 그 특이점이 블랙홀 내부가 아닌 블랙홀 밖에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이며 세 번째,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 정보는 사라지지 않고 다시 방출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내기했던 특이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한 것으로 현재 우리 인류가 알고 있는 그 어떤 물리 법칙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지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지점 중 한 곳은 138억 년 전 빅뱅이 일어났던 그곳으로 추정이 되고 있으며 또 한 곳은 블랙홀의 내부에 존재할 것이라 추정되는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이점을 알기 위해서는 블랙홀에 대해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발견된 블랙홀은 슈바르츠 실트의 해에 의해 엄청난 밀도와 질량을 가진 천체에서 빛이 탈출할 수 없는 사건의 지평선과 특이점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것은 펜로즈의 정리를 이용하여 중력 붕괴로 인해 사건의 지평선과 특이점이 블랙홀의 시공간에 만들어진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큰 질량을 가진 별은 별의 중력이 주위의 모든 물질들을 끌어당기게 되고 이때의 별의 중심은 밀도가 높아 열이 높아져 핵융합이 일어나 그 힘들이 물질들을 밖으로 밀어내게 되는데 시간이 흘러 별이 늙으면 중심부의 핵융합 연료가 소진되어 중력에 맞서서 밖으로 밀어내는 힘들이 점점 사라져 결국엔 중력으로 인해 별은 쪼그라들게 됩니다. 그리고 별의 질량이 아주 큰 경우에는 별의 중심부는 밀도가 더 높아지게 되며 그 밀도가 세제곱센티미터당 10만 그램 정도가 되면 별의 중심부는 전자마저도 더 이상 들어갈 공간이 없게 되어 밀어내는 반발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의 밀어내는 반발력과 쪼그라드는 중력이 평행을 이루게 되는 지점에 경계가 생기고 그 지점이 막처럼 변해 중력에 의해 추가로 밀려드는 물질들은 흡수되지 못해 튕겨져 버리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별은 중심의 막으로 둘러싸인 부분만 남기고 그 너머 물질들은 우주로 튕겨져 흩어져 버리게 되는데 이것이 태양보다 몇 배 무거운 별들이 폭발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해서 남은 별의 중심부가 백색 외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백색 외성이 될 수 있는 별의 질량은 태양 질량의 1.4배까지로 알려졌는데요. 이를 계산한 과학자의 이름을 붙여 찬드라 세카르 한계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만약 태양 질량의 1.4배보다 더 큰 천체는 중력이 더 강해져 그 밀도가 1세제곱센티미터당 10조그램에 도달하면 별의 중심에서는 물질들이 뭉개져서 모인 전자와 양성자들이 합쳐져 중성자로 변하게 되어 그 크기는 더 쪼그라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별의 중심에서는 중성자들로 가득 찬 둥그런 구가 생기고 이 구의 표면에서는 물질들과 중성자의 충돌이 발생하는데 이 충돌에 의해 발생된 충격파가 별의 중심에서부터 바깥으로 튕겨져 올라가며 별의 중심을 제외한 나머지를 우주로 흩뿌리게 되는데요. 이 현상은 태양 질량의 1.4배에서 10배 정도 되는 천체에서 폭발의 형태로 나타나며
그 구의 크기는 반지름이 10km를 넘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 태양 질량의 3배가 넘는 천체가 쪼그라들어 그 밀도가 1세제곱미터당 10억 톤이 넘어가게 되면 이 천체의 중력은 빛조차 흡수해버려 주변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며 절대 놓아주지 않는 존재가 되게 되는데요. 이런 천체가 만들어지는 최소의 크기를 슈바르츠실트의 반지름이라 부르게 되었으며, 만약 어떤 천체가 이 경계를 넘어서면 그 천체는 중력에 의해 계속해서 수축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그 결과 이 천체의 내부는 우리 우주의 물리법칙이 전혀 통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슈바르츠실트의 계산에 의하면 1kg의 질량이 블랙홀이 되려면 반지름이 1.4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미터가 되어야 되고, 7,300톤의 에펠탑이 블랙홀이 되려면 1.0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0승미터의 반지름 크기로 찌그러져야 하고, 지구는 9mm로 찌그러져야 하며 태양의 경우는 대략 3km 크기가 되어야 하는데요. 만약 우리 은하 전체가 블랙홀이 된다면 반지름이 2억 4,426만 킬로미터 크기로 뭉쳐지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측 가능한 우리 우주의 모든 일반 물질의 무게인 10의 53승 즉 태양 질량의 약 5천억 배나 되는 무게가 블랙홀이 되는 슈바르츠실트 반지름은 대략 1.5 곱하기 10의 26승미터로 약 156억 광년 크기가 되는데, 이것은 현재 관측 가능한 우리 우주의 모든 물질을 압축한다면 우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블랙홀이 된다는 이론적 수치와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천체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물체나 빛이 도달할 수 있는 시공간의 곡률이 무한대여서 슈바르츠실트의 반지름 내부는 관측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론상 이 천체의 중심에는 부피를 알 수 없고 무한한 밀도를 가진 지점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를 특이점이라 부르며 관측이 불가능해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주에 있는 이 블랙홀은 중력에 의해 시공간이 무한대로 휘어져 우리가 아는 물리 법칙이 통하지 않는 특이점을 만드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현대 물리학의 기본 원칙은 우리 우주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에 대해 설명이 가능해야 한다고 가정하고 있으나, 이 블랙홀의 내부, 특히 이 특이점을 설명하기에는 불가능하여 과학자들은 양자역학과 중력을 통합한 새로운 이론에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론을 찾기 전까지는 블랙홀의 특이점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며, 지금까지 알려진 특이점은 모두 블랙홀의 내부에 숨겨져 있어 우리 우주에 어떤 영향도 받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우주의 어떤 시공간의 영역에서도 이 특이점을 관측할 수 없다는 것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에 영국의 물리학자 로저 펜로즈는 아인슈타인의 중력을 사용해 이 특이점을 연구하였는데요. 그는 이 특이점은 우리 우주의 시공간의 구조에서는 중력 붕괴에 의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며, 그렇게 만들어진 특이점은 현대의 모든 물리 법칙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는 이런 점 때문에 우리 우주에서의 특이점은 우리 우주의 물리 법칙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떤 힘, 즉 자연의 어떤 원리에 의해 블랙홀의 내부에서만 생성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우주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 법칙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였으며, 이것은 우리가 우리 우주를 이해하는데 아주 큰 공백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현대 물리학에서의 특이점은 빅뱅이 시작된 곳과 블랙홀의 중심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 특이점이 발생하는 원인은 중력 붕괴로 보고 있으며, 그곳은 빛조차도 빠져나올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생한 특이점은 중력이 무한하기 때문에 상대성 이론이 적용될 수가 없는 존재가 되게 되는데요. 즉, 일반 상대성 이론이 존재를 예측하는 영역이지만 동시에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는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수학자들과 많은 물리학자들은 공간을 아인슈타인 방정식이 적용되는 영역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만약 블랙홀의 내부 영역을 공간의 일부로 정의한다면 그곳은 일반 상대성 이론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상대성 이론의 물리법칙의 인과관계가 깨져버리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렇게 인과관계가 깨지는 지점은 블랙홀 내부에 존재하며, 그 주변으로는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탈출 속도가 광속이 되는 지점들이 모여 띠를 이루는 영역 내부에 있는데요.
특이점은 이 사건의 지평선에 가려져 있어 우리 우주를 이루는 상대성 이론의 인과 관계가 깨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우리 우주에서 이 특이점이 관측이 되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다면 우리 우주는 시공간이 섞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현재의 우리 우주의 구조는 붕괴가 될 것인데요.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로저 펠로즈는 특이점의 관찰은 인과 관계의 붕괴를 불러일으키기에 이 우주에 노출된 특이점이 존재할 수 없도록 어떠한 존재가 마치 검열을 하듯이 노출 특이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물론 검열하는 존재는 비유일 뿐이지 진짜로 어떤 존재가 있어서 검열하고 돌아다닌다는 게 아니었는데요. 어떤 물리 법칙에 의해 노출 특이점이 발생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우주 검열 가설이라 하였으며, 그것은 약한 것과 강한 것으로 나뉘는데, 약한 우주 검열 가설은 빅뱅의 특이점 이외의 특이점은 모두 가려져 있다는 것이고, 강한 우주 검열 가설은 모든 특이점이 노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실제 연구 결과와 호킹 복사에 따르면 블랙홀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증발하게 되는데, 이때의 노출 특이점이 우리 우주에 남겨질 수 있다는 것이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또한 이론적으로 계산된 것이기 때문에 실존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우리 우주에서는 특이점이 관측된 사례가 없어 물리학자들은 이 개념이 직관적으로 타당하다고 믿지만 50년 넘게 우주 검열 가설을 확증하거나 반박할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인 2010년, 물리학자들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블랙홀의 바깥 경계, 즉 사건의 지평선이 분열되고 특이점이 남는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는데요. 다만 이 과정은 공간 차원이 3개 이상인 4차원 이상의 우주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즉 3차원인 우리 우주에선 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로 인해 어떤 메커니즘이 특이점의 출현을 막는지 노출 특이점에 대해 한 단계 나아가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또 과학자들은 완벽한 증명은 아니지만 특정 과정을 통해서만 특이점이 나타나고, 현재의 우리 우주에서는 그 과정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펠로즈의 우주 검열 가설이 진짜임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현재에는 과학자들의 이런 연구들로 인해 우주 검열 가설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데요. 지난 10년 사이 컴퓨터 기술과 우주 관측 기술이 발전하면서 블랙홀이 어떻게 진화하고 붕괴하는지를 더 정밀하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4차원 이상인 우주 모형에선 노출 특이점이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흔하게 발생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실제 일어나는 블랙홀들의 충돌을 시나리오로 모델링 해보아도 3차원의 우리 우주에선 최종적으로 언제나 블랙홀이 내부의 특이점을 가둔 채 끝난다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펠로즈의 가설은 최종적으로 확증되거나 반박되지는 않은 채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가설은 그것의 검증 과정 자체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펠로즈의 가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긴 시간 시청 감사합니다.